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 정광식입니다. 바야흐로 공기업의 시즌이 왔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써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교육사항, 그 다음에 자격사항,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걸 넣어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따라와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력사항을 좀 기입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짝 했었냐면 바로 이 역량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뽑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게 왜 중요했냐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 없이는 어떤 거든지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역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해당하는 역량, 특히 이 이력서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 공기업 자기소개서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기업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최대한적으로 높은 성과에 정말 좋은 임팩트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써주셔야 되겠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역량과 직무 수행 능력에서 이 두 가지 패턴, 이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 있고 없고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직업 기초 역량은 10개고요. 직무 핵심 역량은 하나잖아요. 그럼 11개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정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사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요. 있고 없고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게 되면은 자기소개서만 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인성평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요.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그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 인적성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공기업 면접에 갔을 때 자기소개서 이외에 책상 옆에 뭔가 이렇게 좀 수북히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여러분들이 봤던 이 인성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죠. 자, 이 인성검사 안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향성, 내향성. 그러면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높은지, 이 인성검사에서 데이터가 높은지 낮은지, 특별히 낮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실제 공기업만 지원하는 친구들보다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같이 지원하도록 저는 되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기업을 100명이 시험이 보면 몇 명이 붙을까요? 네, 많아야 3명, 4명이에요. 우리 반에서, 우리 학과에서 한 1년에 한두 명, 많아야 3, 4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만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몇 년 지나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공기업에 한 7에서 8 정도, 혹은 나머지는 사기업 1, 2. 다만 직무는 같게 해서 공기업에도 기술, 혹은 사기업도 같이 기술적인 파트. 소프트웨어면 공기업에서의 그런 유지보수, 그러면 사기업에서도 유지보수를 같이 지원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기업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에서 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량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의할 때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일반적인 사기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직무에 대한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역량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량 자체가 공공기관과
사기업 이 두 군데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역량 자체를 어디서 뽑아왔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과 사기업 같이 지원해 주시고요. 설령 공공기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에 가서 경력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경력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지원했을 때는 이 직무 핵심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가르치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사기업은 원하는 가치들이 너무 첨예하게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시장형인지 준시장형인지 이런 공공기관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좀 약간 사기업에 대한 어떤 성향이 더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본인이 나는 가족 같은 분위기보다는 어떤 성과적인 역량이 더 좋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내 직업적인 안정을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공기업 안에서 성과를 위주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본인이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싫은데 계속 가족같이 지내라 라고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공기관과 사기업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맞는지도 구분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원을 하실 때도 공공기관만 지원하지 마시고 사기업도 같이 지원하라. 그래서 경력을 좀 쌓고 나중에 공공기관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라.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공공기관에서 보는 것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직업 기초 역량 안에서 그다음에 직무 수행 영역 이 두 가지인데, 이 직업 기초 역량 안에서는 10가지 중에 해당 공공기관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뭐 수리 영역, 정보 영역 이런 것들을 최소한 4개에서 5개도 고르게 되고요. 어떤 일부 기관에서는 10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관에 따라 본인들 마음이에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죠. 내가 기술 파트에 대해서 뭐 엔지니어 설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기만 하면 돼요. 중요하고 높고 낮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고 없고예요.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공기관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 등록되어 있는 그 알리오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360개 정도의 공공기관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협회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약 1,300개 정도 돼요.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뭐 학교 기관이라든지 이런 준 정보기관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정적이라기보다는 폭넓게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그 기회도 많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 면접관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성향을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하고 많이 또 시험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응원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당 공공기관, 즉 자신에 대해서 맞는 공공기관에 분석을 하셨다면 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특히 회사에 대한 연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해당 공공기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이슈를 통해서 내가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을 써줄 수 있는지는 또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공장을 시설들을 이전하거나 혹은 확대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그 사업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 또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사장이라고 하죠. 공공기관에서는 이 이사장님에 대한 성향 혹은 인사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있는지를 좀 평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좀 가식적이거나 혹은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춘다
라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루어간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사업, 그렇죠.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비전이나 경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입사 후 포부죠. 어떤 역할들을 해주겠습니다라는 할 수 있는 그 포부, 그 기관 안에서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이바지해 줄 수 있는, 즉 내가 직무 안에서 뭐 2030년까지 매출 몇 프로가 아니고 그 매출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이 직무 안에서 너네가 하려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현실적인 내용들이겠죠.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나 경쟁사나 산업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들을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알고 왔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공공기관은 사기업하고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네, 맞아요. 사기업은 인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라든지 사업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재상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적인 공공기관에서 기업 분석의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최소한 10번 달달달달 읽고 외우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일부 공기업에서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아직은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의 인재상이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는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중요한 것들은 알겠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부터 써야 되나요? 직업기초 영역 10개 있다면서요. 예, 있어요. 10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일이 10개를 다 쓸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다 쓸 수 없고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조직이해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관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포인트예요.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렇다면 문제 해결 능력 정말 큰 거를 써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막고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을 손실이 있을 것들을 막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사기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큰 임팩트 있는 사건들, 100억, 1000억을 막았던 경험이 있다. 보고서를 꼼꼼히 봐서 막았던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슈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문제라도 내가 미리 예방하고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은 좀 해보셨을 거니까 동아리 안에서 해체되려고요. 동아리가 갑자기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해체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홍보해서 다 밖에 나가서 많이 홍보해서 그냥 인원 많이 늘렸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자, 우리 동아리가 인원이 계속 줄어갔다. 그런데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원인들이 있었다. 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 B, C가 있었는데 그 A, B, C 중에 나는 A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가가 되는 거죠. 사건 자체로서의 어떤 평가보다는 그때 했던 사고나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셔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동아리가 아니어도 좋고요. 학과 내에서도 좋고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도 좋습니다. 인턴 경험이어도 더 좋겠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 특히 직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상공이에요. 혹은 내가 뭐 응화생이에요. 그러면 그쪽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분석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했던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제일 좋겠죠. 뭐 간접적인 경험들도 괜찮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간단한 것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그 샘플들을 나는 왜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치우는 방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건 그냥 치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치웠다라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조직 이해 능력이라면 바로 적극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셨어요. 혹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 안에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노력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뭐 밥도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일부러 뭔가를 같이 엮기도 하고 있죠. 아, 이런 거 없는 친구들은 못 봤어요. 자,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엮으신다고 한다면 바로 조직 이해 능력 혹은 조직 적응력적인 부분에서는 아, 얘가 자발적으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자발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알아서 하겠구나. 들어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겠구나.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융합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좀 필히 좀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지원 동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팀워크 이 부분은 제가 뒤편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 직무별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좀 갖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공공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문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직무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라고도 하죠. 채용 공고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네 군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꼭 자세하게 3번 이상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 수행 능력, 두 번째가 필요 지식, 세 번째가 필요 기술, 마지막이 직무 수행 태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슬러시를 쳐가면서 밑금을 쳐가면서 3번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친구들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다른 일반적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저 쓸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볼게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뭘 할 때 우리 팀장이 있고 어떤 회장들이 있어요. 동아리 회장 등.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도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 도와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 아주 작은 사례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역량적인 측면이에요. 결국엔 뭐냐면 공기업의 자기소개에서는 정의하자면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보다 해몽. 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은 혹은 내가 했던 경험들은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문서 관리,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 자동화 운영 관리 혹은 분석, 정리하여 보고. 여러분 정리한 적 없어요? 보고해 본 적 없어요? 발표해 본 적 없죠? 다 발표해 본 적 있죠? 자, 똑같습니다. 자, 누군가를 분석해서 발표하거나 이런 정리했던 경험들이 학과 수업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답은 내 안에서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계속 볼까요? 자, 필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노사관계 법규, 인사관계 관련, 그 다음에 일정관리 방법론,
정보 수집 및 분류 체계 뭐 이런 그 과목과 비슷한 과목들이 있어요. 내가 들었던 과목들 혹은 비슷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만약에 노사관계법규 혹은 내가 경영정보론 이 과목에서 수업 두 번째 시간에서 중국과의 어떤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꽂혔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사사로운 작은 경험들이 공기업 안에서는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이 역량적인 측면에서는요. 이해하셨나요? 조금 더 볼까요? 자, 필요 지식입니다. 사업 기획 및 보고서 작성 기술, 문제 예측 및 대응 방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프레젠테이션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같이 동아리를 이끌어가면서 실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뿐이죠. 기억해내시면 충분히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태도적인 측면 볼게요.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인 분석 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 여러분 의지 없어요? 여러분 의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친구와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문제와 과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적극적인 의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 찾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갖다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도적인 측면에서도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직무 설명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지식, 스킬, 태도 혹은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꼭 좀 꼼꼼히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어떤 내용에 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례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자, 시간적인 세이브가 여러분들에게 관건입니다. 어떤 시간?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은 최대한 단축시켜 주셔야 돼요. 역량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직무설명서에서 말하는 이 문항들을 풀어 쓰면서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있고 없고 뭐요? 역량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 자격, 뭐 직업 기초 능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요? NCS 뭐 문제풀이 할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직업 기초 능력들을 갖다 썼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교육상. 자, 지원을 하다 보면은 뭐 교육상, 그다음에 직업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상이란 건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수업의 내용이에요. 어떤 직무와 관련된 수업 내용이냐면 내가 해당하는 사무직이에요. 그러면 인사 관련 조직이라든지 경영학 원로인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구에는 교육상에는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 20점에서 25점 정도가 배점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하나하나 배점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이에요.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주셔야 되고요. 다만 한 군데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 한다면 바로 경력사항인데 경력사항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만약에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이 없는 경력들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되게 대단하죠. 다른 부분, 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혹은 수업들이 쓰셔야 되고요. 뭐 내 학교 안의 경험 혹은 밖의 경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력상 일전에 내가 했던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받고 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쓰셔야 되겠죠. 그 경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돈을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내가 교수님으로부터 매달 그 실습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매번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돈을 받고 한 경력사항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문서를 제가 돈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교수님한테 가셔서 도장을 꽝
한 장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경력사항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편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가 기술, 그다음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들로 위주로 써주셔야 되고요. 민간 자격증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국가 자격증을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력사항하고 경험사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력사항하고 경험기술서 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교육사항에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좀 소화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역량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채용 프로세스에서 이력사항 정리하거나 교육사항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직무기술서, 직무설명 자료 요거는 꼭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역량별 10개 역량하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하고 경험기술 쓰는 방법, 구체적인 스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